자, 안녕하세요. 일기 이제 저랑 같이 평일반으로 시작하는데요. 11일 동안 저희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행정 일기 이제 목표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요. 자,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 그 다음에 암기된 상태에서 쟁점에 대해서 현출.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이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연기에서 우리가 주되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일기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현출의 어떠한 베이스를 다진다. 이게 일기의 사실은 목적이죠. 자, 근데 이게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돼야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뭘 알아야 암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박고 암기하면은 한 글자만 틀려도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해를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이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리갈 마인드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법학을 하면서 리갈 마인드가 있는 자가 법학을 잘한다 이런 표현들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법학이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이라는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의 상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리갈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의 틀 안에서 여러분의 어휘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연기 때 여러분이랑 이걸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연기 때 이게 성취가 되지를 않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행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휘로 내가 당의 쟁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의 어휘로만 쓴다고 하면은 이건 글이 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례에 좀 있어 보이는 요건 사실로 전환해서 그걸 암기한 상태에서 현출하는 거예요. 자, 요게 아주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융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강사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의지의 역할인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의 연습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고.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요론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점검을 해 나갈 거고요. 암기라는 부분은 369라는 교재가 있죠. 그걸 통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각 쟁점별로 우리가 사례를 이제 페어링 해가지고 그 쟁점에 대한 입체적인 어떠한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습 이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 나갈 건데요. 모의고사는 여러분 사례집에 없는 문제로만 제가 출제를 할 거예요. 일기 때. 그래서 보고 베껴 쓸 것도 없죠. 그래서 진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연습을 추구하는 뭐 거창하지만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피드백도 드릴 거예요. 자, 총 5회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실히 임해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S잖아요. GS. GS가 뜻이 뭐죠? 이게 그룹 스터디라는 뜻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같은 그룹이 돼갖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뭐 서로 아는 체 하는 사이는 아니죠. 그렇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경원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경원자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룹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 답안을 제가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온천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반이랑 여러분이랑 그 답안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두 개 답안은 공유하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죠? 나는 절대 공유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 수 있어요? 뭐 나는 최고 답안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를 간주하고 그래서 최고 답안은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채점평도 같이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 암기 현출이라는 이 스텝,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점수를 얼마 받느냐는 다 의미 없고 그건 사실행위예요. 아무런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의 쟁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쟁점을 여러분들이 3기 때 가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대로 알고 있는 쟁점이 있고 애매한 쟁점이 있고 모르고 있는 쟁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쟁점. 그럼 꼭 이게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이것과의 싸움이 여러분의 학습 과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정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거는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1기 때 마지막까지. 1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걸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의 마지막이니까. 각오를 다지고 같이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면서 진정한 우리의 그룹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3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료는 뭐 그 강의 계획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오늘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요거를 같이 한번 짧게 볼 거예요. 원래는 제가 원래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행정쟁송 전반에 대한 쟁점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해서 오늘은 거부 처분에 대한 쟁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판례 자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1기 때는 시험을 제가 출제할 때 여러분한테 올해 좀 중요한 판례들 이거 선정을 해갖고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된 문제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분석해보는 이 판례 자료 있죠. 이게 내일 우리 시험에서의 사실관계 자료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문제가 이미 예고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내일 우리가 시험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깜짝이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일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시험은 여러분 오픈북과 오픈북이 아닌 걸로 상단에 써주세요. 그럼 그거 감안해갖고 제가 점수를 다 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 최고 답안은 가급적이면 오픈북이 아닌 그 제대로 된 답안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온첨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단에 꼭 이름을 적시를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 자료 있죠?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기승전결,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송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의 출발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군주가 지 맘대로 이제 국민한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인치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이 전개가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군주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자, 행정청도 국민한테 뭔가 때릴 때에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된 내용에 따라서 갑에게 뭔가의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세상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법치주의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행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행정청은 저렇게 해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때리겠죠. 여러분한테 뭐 세금을 내라고 할 때도 야, 나 지금 가난하고 뭐 좀 먹고 싶으니까 돈 좀 내놔.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거가 있고 그 근거된 법에 따라서만 세금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금을 냈더니 그게 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세금을 때리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갑이 누굴 찾아가냐면 취소 소송의 수소 법원인 취소 법원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법원하고 동등한 역할을 하는 행정청 내에 또 다른 행정청인 행심위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흘렀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규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법치행정의 1차적 판단권자예요. 국세기본법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8조 1항에 따라서 너는 8천만 원 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행정 원칙,
자, 이게 중요한데 법치 행정이 우리가 행정기본법 8조에 깔려 있어요. 행정기본법 8조. 행정기본법도 알아야 되나요? 뭐 한 두세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니까 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엔 처분을 하고 그거는 행정청이 1차적으로 판단을 때린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얘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법원을 찾아가는 거죠. 법원을 찾아가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우선 조금 이따 나중에 우리가 보고 얘는 어떤 입장일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 양재동.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법부고 얘는 행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1차적 판단을 때리면 얘가 2차적 판단을 때린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를 나중에 들여다보는 거죠. 나중에. 처분이 있고 나서 그 처분이 법에 따라서 됐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2차적 판단.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그 리갈 마인드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얘 보스가 누구예요? 행정청의 보스는 어려워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얘 보스는 누구예요?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의 보스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얘가 훨씬 더 센 애예요. 얘는 뭐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가서 임명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얘한테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리스펙트의 마인드가 있어요. 존중해줘야 돼요.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법에 있을 때에만 얘한테 뭐라고 사법 통제를 할 수 있지 법에 없는데도 통제를 한다거나 법의 내용을 넘어서서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걸 얘는 극히 싫어하죠. 왜냐면은 법원이 좀 낡아가지고 내가 법원을 뭐 새롭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기재부한테 있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얘가 함부로 날렸다가는 법원에 데미지가 있겠죠. 판사를 좀 늘리고 싶어. 그것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2차적으로만 들여다보는 일종의 복심이다라는 거예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 복심이라는 표현은 아주 오래된 그 신림동 표현이에요. 아주 오래된 표현. 전설적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소 소송 가로치고 복심 이렇게 쓰면 마치 신림동에 한 20년은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소구할 수 있죠. 그래서 특이한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당사자 소송은 시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당사자 소송. 우리가 가서 배우겠지만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처음 판단한다. 처음 시작한다라 그래서 시심. 이거는 얘가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처음에 처분을 법에 따라서 때리고 나중에 더블 재판이 되는 거죠. 그거 하고 나서 한다라는 관점에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얘가 1차적 판단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무나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무엇에게나 시비를 걸 수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파생되냐면 소송 요건이라는 게 파생이 돼요. 이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흠결이 되면 뭘 때려요? 각하를 때리는 거예요. 각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최악이죠. 갑의 입장에서는 본안에도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흠결 시에 각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법에 없는 걸 또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4조에는 항고소송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법정외. 법정외라는 건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명항고소송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구나. 이것도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렇게 뭐 행정청에 대해서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민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야 사법부도 민주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얘만 너무 치중해서 눈치를 보지 말고 결국 국민의 이익 이거를 이제 권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권익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원고가 여기 앉거든요. 원고가 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을 앞으로 우리가 둘리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를 고길동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리 뭐 여기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와서 있단 말이죠. 얘가 피고가 될 테니까. 자 그럼 판사는 행정법원 판사의 고민의 본질은 뭘까요? 얘의 권익. 그렇죠? 재판 청구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당의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래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이 결국 행정법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맨 위에. 거기에 보면 기재부 장관은 둘리죠. 얘는 세종시에 살고 있다. 근데 갑이 얘한테 야 정보 좀 공개해 라고 해서 공개 청구를 했더니 그러면 청구에다가 신청이라고 써보세요. 신청.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직관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신청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부작위하고 거부 처분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가면 이건 거부 처분이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부가 있고 반려가 있는데 반려가 있다. 그러면 거부인 줄 몰라요. 또 일부 수험생들은 국어의 문제니까 신청을 했는데 노라고 대답하면 그게 거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당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법원의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다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고길동 얘도 세종시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얘한테 취소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청구 플러스 임시처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길동이라는 애는 주소가 같아요. 세종시랑. 그렇죠. 둘리하고 고길동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리갈 마인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행정쟁송이에요. 쟁송.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하는 게 소송, 그 다음에 중앙행심위에 가는 게 심판. 이 둘을 합해서 쟁송이 되는 거죠. 갑이 도모할 수 있는 쟁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심판 플러스 소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재부 장관인 둘리와 행정법원 양재동이잖아요. 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결국에는 둘리에서 실질적인 작용을 하는 이 행시 출신 공무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시에는 과목 중에 행정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행정법에 대한 1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다시 법원을 찾아가면 법원은 둘리가 내린 1차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는 둘리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의 쟁점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소송 형태에서 무명항고 소송, 즉 둘리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는 법에 정해진 것만 하는 거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리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 길을 열을 리가 없죠. 왜? 판사도 증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권력 분립이다 라는 뭐 통상적인 용어로 배웠던 건데 지금은 이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에 대한 요건 만약에 이게 흠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합 판결을 하는 거죠. 들여다보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청에 대한 존중의 차원인 거죠. 그럼 둘리는 뭘 하느냐? 결국엔 처분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1차적 판단권자가 되는 거고 이러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결국에는 남소 방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법에 의해서 실현되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이 도모될 수 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면 국민들이 삐지겠죠. 그래서 기본권이라고도 헌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권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엄격한 소송 요건 제한 여기에서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엄격한 소송 요건만 강조하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재판 청구권이 침해가 되니까 이래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소송 요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원고 적격, 대상 적격에서 각각의 소송 요건을 확대하고 있는 판례가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거부 처분에 대한 1차 거부, 2차 거부. 왜 2차 거부도 거부로 봐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소송 요건이 확대됐던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걸 왜 출제할까요? 교수들이 그렇게 논문을 많이 썼고 그 논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면 교수들은 어때요? 이게 나 때문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이런 맥락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게 왜 출제가 되는지도 알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소송 요건 관점에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이래서 이거는 소송 요건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헌법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조문은 2개밖에 없는데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 차원에서 소송 요건을 확대하더라. 그래서 헌법 27조 1항이라고 헌법 조문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는 뭘로 달라져요? 점수로 달라지고, 이게 뭐 미세한 점수지만 결국에는 그 미세한 점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요거 암기하는 건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반드시 오늘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행정기본법 8조하고 헌법 27조 1항은 오늘 암기가 됐죠. 물론 내일 다시 휘발되겠지만 다시 한번 담아 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께 되더라.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은요. 갑의 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이 쟁송에다가 언더라인 해보고, 그러면 심판 플러스 소송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에 만약에 소송만 쓰고 심판을 쓰지 않으면 이제 나가리, 그렇죠? 꽈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항고소송이더라. 항고가 뭐예요? 항고? 항고는 저항하고 고소한다는 거니까 둘리가 친구처럼 굴었던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찍어 누른 거예요?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고소송은 뭐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고소송이 나온다라는 건 둘리가 위에서 찍어 누른 거니까 처분이 나와야겠죠. 그쵸? 공권력의 행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항고소송이 있으면 처분이 있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구하거나 아니면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확인을 구하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항고소송이에요. 우리 행정소송법 4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항고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안 플러스 가구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물어보지 않더라도 본안 플러스 가구제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렇다.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소송 플러스 집행정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행정심판 청구. 이게 고길동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심판 청구하고 무효확인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게 있고, 이때 가구제가 있는데, 이때의 가구제는 이제 얘는 집행정지도 되고 가처분도 있어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처분. 그럼 얘는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얘는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둘리의 눈치를. 여러분, 고길동이 둘리의 눈치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권력 분립의 제한을 받지 않는 측면에서 임시 처분도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국가배상 청구인데 올해 여러분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결 문제가 탑이에요. 탑. 그 다음에 그 성결 문제 중에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결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국가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정법원 판사라면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집에 택배가 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민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소송물 자체가 민사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에 확립된 입장이에요. 소송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소송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소송물이 뭐냐? 소송물은 그냥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그게 청구 취지고, 이런 것들을 깊게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신림동에 오래 있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나무위키에서 찾아보고, 소송물을 너무 박살내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죠? 그럴 시간에 헌법 27조 1항, 뭐 행정기본 8조 이런 거라도 외우면서
우리가 가야 돼. 소송물은 그냥 소송물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을 배워나가면서 제가 강조하겠지만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한테 행정쟁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는 뭐냐면 합격할 만큼만 하면 돼요. 재수없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몰라도 되고 아는 척은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 아무런 실익 없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소송물 기준, 판례는 소송물 기준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소송물이 뭐길래 국가배상법 8조를 보니까 민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소송물이 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물대로 해서 민사에서 내가 할 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서초동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단순 이의 신청도 있어요. 둘리한테 가서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줄래?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1차 거부처분, 2차 거부처분, 뭐 이의 신청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의 신청, 얘는 듣보잡이에요. 얘랑 고길동은 뭘로 구분하느냐? 그게 헌법 107조 3항에 있는데, 고길동은 얘는 헌법에 나오는 애예요. 레벨이 있는 애죠. 그래서 준사법 절차로서의 본질을 충족하고 있다면 행정심판이고,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의 신청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연기 때 배웠는데, 이제 행정기본법 36조에 보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제소기간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특례하고는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혼동할 필요 없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그냥 행정기본법 36조에 제소기간 특례가 있다는 걸 보론으로만 때려넣으면 되겠구나. 요 정도만 가면 돼요. 자, 그럼 행정소송의 기승전결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맨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요론이라는 교재에 보면은 거기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제 기승전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어떠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가 뭐냐? 이게 소송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1번부터 7번까지 원고 적격부터 관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소송 요건이고 이 소송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맥락에서 그렇고 이게 흥결된다면 각하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이라는 거는 소송의 기술이에요. 소송은 누구누구랑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원고인 국민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행정청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쓰거나 둘리가 쓰는 소송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소송의 기술은 결국에는 소송 요건이 충족돼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연기 때 배운 모든 쟁점들이 여기에 다 포섭이 되어 있는 건데 넘버링으로. 그러면 그 체계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라면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에서만 뭐 100점을 출제한다. 그 출제자의 출제가 좋게 평가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승전결에서 예를 들면 기에서 보통은 60에서 70, 그 다음에 승에서 10에서 20, 뭐 결에서 또 10에서 20 이렇게 출제가 됨으로써 밸런스 있는 출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을 한번 복귀해 보면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1문에서는 대상적격 제소기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건 기예요. 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승은 어디서 나왔어? 맨 마지막 문제에 보면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주된 쟁점이 아니잖아. 뭐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채점을 여러 번 해요. 다 채점하고 나서 합격 인원을 한번 소팅해보고 그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재채점을 할 때 그 재채점의 레퍼런스는 뭘까요? 남보다 잘 쓰면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첨삭을 할 때도 보면 만점이 25점인데 막 35점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 전달해 드리기 위한 거고 결국은 보론이라는 목차로 관련되는 쟁점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차별성이 바로 채점자에 대한 소구력이 되고 합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니까 관련 청구 병합이 작년 3문에 논점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은 뭐가 출제가 됐나요? 작년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간접강제, 뭐 기속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에서 예를 들면 뭐 5분의 3, 그렇죠? 그 다음에 전은 우리가 이제 출제가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왜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과 결에서 뭐 5분의 1, 5분의 1, 요 정도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승과 결에서 어떤 쟁점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반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승전결의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쟁점을 기승전결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 지위를 스스로 검토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강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자료에 보면은 소송상의 권리구제 방안으로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당해 처분의 위법과 적법 여부에 대한 문제, 이게 본안이라 그래요. 본안. 본안이라는 것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으냐 요거를 보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 때 배운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공정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정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리가 자, 갑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법원에다가 또는 고길동한테 뭔가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두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요. 요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얘가 얘네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게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면 찾아갈까요? 아니죠. 위법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위법. 여러분 위법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위법하고 취소 사유니까 내가 이거 개무시하고 나는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운전해야지? 그게 여러분의 상식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취소를 받아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권한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자가 취소하면 이게 소급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처분이. 그래서 권한 있는 자가 누구냐면 둘리, 고길동, 그 다음에 취소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있을 때 이게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 취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한 걸로 이렇게 통용되는 힘. 자, 이거를 우리는 공정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을 1차로 하시죠. 그렇죠? 민법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법은 취소와 무효를 법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 사유가 되고 아주 가끔은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해요. 자, 위법했을 때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다. 그렇죠? 무효. 여러분 생각할 때 무효가 더 빌런 짓이다. 그러니까 빌런 짓이죠. 둘리의 빌런 짓인데 그게 일반적 빌런 짓일 때 취소 사유, 초강력 빌런 짓이면 무효 사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사상으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근 거래를 하는데 당근 거래를 하고 봤더니 걔가 4살이에요. 4살. 4살, 5살. 그러면 여러분 그 당근 거래는 뭐예요? 무효지. 여러분 4살이랑 하고 싶어요? 당근 거래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에 기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하고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내가 당근 거래를 했는데 그 당근 거래가 중학생이야. 근데 그 당근 거래 걔가 내놓은 게 보니까 롤렉스 시계야. 중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당근에 걔가 얼마를 내냐면 5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5만 원이 필요해서 롤렉스를. 그래 막 그렇게 딱 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걔네 엄마가 이건 취소야 이렇게 하죠. 그 엄마가 누구길래? 권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마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팔았어? 그랬더니 엄마 나 편의점에서 5만 원짜리 뭐 먹고 싶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아빠 시계를. 그럴 때 엄마가 취소하는. 민법은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취소와 무효 사유를.
근데 이 행정청이 하는 이런 작용에 대해서는 행정법에서 이걸 일반적으로 정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라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99.9%는 다 취소 사유,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 사유에 공정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무효 사유는 공정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소송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공정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린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이 얘가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존중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공정력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바로 여기서 볼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결이라는 부분은 판결이죠. 판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용, 기각, 뭐 이런 것들, 사정 판결, 그 다음에 뭐 일부 취소 판결,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뭐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간접 강제, 자, 이런 것들이 결에 해당하는 쟁점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행정소송 기승전결의 내용,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사실관계가 이제 갑이라는 애가 기재부 장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둘리가 거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소송 형태를 한번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법 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서 과자 코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보니까 없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편의점에 가면 항상 하는 표현이 뭐예요? 클리셰 같은 게? 알바생이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게 다예요. 이 얘기 하죠.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에 있는 전시는 열거적이에요, 예시적이에요? 응? 열거적이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좀 똑똑해지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그렇죠? 아, 열거적이구나. 있는 것만 인정하는 게 뭐예요? 열거적인 거죠. 근데 뭐 그런 걸 우린 본 적이 없죠. 뭐 그거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아, 잠시만요. 제가 창고에서 이렇게 하는 알바생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적이지 않은 거예요. 열거적. 그게 거기 있는 게 다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행정소송법 4조를 볼까요, 여러분? 행소법 4조. 거기 항고소송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더라. 그게 행소 4조예요. 그러면 우리 판사는 아까도 본 것처럼 둘리가 했던 것에 대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져 있는 것만 내가 판단하는 거지, 여기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다른 유형으로 둘리를 이렇게 린치 가하는 거 하려고 할까요? 절대 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법에 있는 것, 법으로 정해진 법정 항고 소송만 인정하고자 하는 것, 그게 판례의 행소법 4조에 대한 열거적 해석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부 처분이 있을 때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더 빠른 거는 뭐예요? 야, 공개해 임마 이렇게 했을 때 판사가 공개해라 딱 이렇게 판결 때리면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무 이행 소송 또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거, 의무 확인 소송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행소 4조에. 왜 그럴까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 차원에서 행소법 4조를 어떻게 해석? 거기 있는 게 다예요, 해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리갈 마인드라는 거 있잖아요. 열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휘로는 어떻게 정리하는, 그 알바생, 편의점의 알바생의 그 표현으로 아, 이게 열거구나. 그러면 판사는 있는 것만 잘해.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자. 이게 판사의 입장이죠. 판사는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 판사가 창의적이면 이제 나가야죠. 그렇죠. 판사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걸 한다? 뭐 그렇지 않. 적극적이지도 않고 있는 것만 하고 두꺼운 안경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판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정해진 항고 소송이고 거부를 했다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정해진 거다.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고길동한테 뭐가 있었어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었죠. 왜? 얘는 법에도 정해져 있고 행심법에, 그 다음에 둘리하고 고길동의 사이는 서로 시키고 개무시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행심법 5조 3호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쟁점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가 오늘 출제 가능성이 많은 판례인데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명항고 소송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상적격, 원고적격 부분 한번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교에서 누군가가 퇴학을 당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부산대학교에서 어느 여학생이 만약에 퇴학을 당했다. 부산대학교는 처분청이죠. 둘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어디를 갈까요?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둘리가 갑에 대해서 이렇게 뭐 퇴학 때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상식으로 리갈 마인드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리가 얘를 야 너 뭐 마음에 안 드니까 퇴학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데이트 신청했는데 안 해줘 그럼 퇴학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인치주의고, 얘가 얘한테 퇴학을 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만 때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8조에 따라서. 그럼 이 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법치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직당, 자, 이러한 침익적 처분의 직당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다는 건 여러분의 리갈 마인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딸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왔단 말이죠.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가 없으면 저는 학교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연애 뭐 이것 때문에 제 학교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 달라고 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때요? 개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 개소리를 여러분들이 어휘로는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리갈 마인드로는.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있어 보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둘리가 얘한테 처분을 때리려면 법에 뭔가 근거해서 때리는데 이 법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얘의 어떠한 이러한 연애의 아주 그 무슨 감정이죠? 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상 간접적이고 매우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러한 이익이라는 거는 있겠지만 자, 그런 이익들이 여기에 보호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원고가 될 만한 적법한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고 적격의 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연기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있는 처분의 직당이 원고가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제3자가 돼야 안 돼요. 원고 적격 있어 없어요? 제3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보호, 만약에 학교 무슨 법령에서 연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되는 거예요. 개판인 국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 그 다음에 관련 법령, 거기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제3자도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얘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의 상식인 거. 판사가 뭐 이런 애의 이러한 넋두리까지 들어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현타 오겠죠. 이런 애한테 들어간다는 건. 그렇죠. 이게 원고 적격의 본질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리갈 마인드로 정리가 되고 판례는 그거를 좀 더 법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게 원고 적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자, 둘리가 있고 갑이 있는데 갑이 부산대학교 가고 싶어. 그래서 신청했어. 그랬더니 거부를 했네.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시비를 제기한다라는 상황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처분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처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한테 원고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 라고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노무사 시험을 아직 안 봤네? 안 보고서 신청하는 거죠. 나 좀 합격시켜줘 이렇게. 1차도 안 보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거부하거나 가만히 있겠죠. 부작위할 거예요. 100%. 만약에 거부를 했다. 얘도 심심해서.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줘. 그럼 법원은 어떨까요? 현타 오겠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수험생 인원이 전체 얼마가 돼요? 한 몇천 명 되죠. 몇천 명에서 다 소송 제기하고 공부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소 방지 차원에서 얘가 뭔가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선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처분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판례는. 야, 근데 네가 설명한 건 원고 적격에 대한 얘기인데 왜 여기다 들어가?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거부 처분의 그러한 요건에다가 요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분성 판단인 대상 적격 판단에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라는 게 있는 애들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만 내가 봐야 이게 판사지. 그렇지 않은 뭐 어중이 떠중이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대상포진 걸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국가 또는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만약에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둘리가 거부했다. 근데 비자 발급이라는 게 여러분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신청권이라는 게 법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없는데도 이걸 다 처분이라고 해서 여기로 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뭐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행정법원에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소방지 차원에서 이걸 처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판사는. 법원이. 그럼 이걸 왜 원고 적격에다가 안 넣고 대상 적격에다가 넣어요? 그럼 판사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남소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이 공석이야. 그랬더니 전 국민 5천만 명이 야, 나 좀 비서실장 시켜줘라고 신청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거부할까요? 부작위 하겠죠? 근데 거부했다. 부작위도 마찬가지고 부작위를 하거나 거부를 했을 때 5천만 명이 다 법원에 가서 이걸 취소해 달라고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응답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리갈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처분에 넣느냐 아니면 원고 적격으로 넣느냐 이거는 판례의 선택의 문제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부분 이걸 대상 적격의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거부 처분이 성립되면 그러면 어때요? 신청권이 있는 자기 때문에 원고 적격도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렇죠?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게 거부 처분에 대한 처분성 판단의 내용이죠. 거기 대상 적격 한번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기 때는 이걸 공변신, 그래서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고 뭐 당의 거부로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게 대상 적격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상 적격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 자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서는 대상 적격 인정되면 쌉으로 모두 인정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도 인정되는 거예요.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고 적격도 기본적으로는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권리가 있으면 제3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 그래서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피고 적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행정의 주체가 있어요. 행정의 주체. 주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되는 인격체고 얘가 뭘 해요? 얘가 하는 모든 행위 이거를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해. 행정작용.
근데 얘는 관념이죠. 여러분들은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을 본 사람, 만져본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냥 얘는 관념의 주체고 얘의 구체적인 작용은 누굴 통해서 할까요? 얘는 기관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관. 이 기관 중에서는 우린 뭐만 알면 되냐면 처분청만 알면 돼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 이게 처분청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운전면허증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서울이 주소인 분들은 어때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줬던 애가 뺏는 거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취소를.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를 멱살 잡고 싶어요? 대한민국?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 뭐가 더 직관적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멱살을 잡고 싶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하철을 가는데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의 뭐 엉덩이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추행이죠. 기습추행이라 그래서. 그랬더니 걔가 이제 경찰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체포해 주세요. 여러분 상식인가요? 개소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관이 했던 그러한 법적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당의 주인인 인격체에게 귀속되는 게 원래 법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기관을 통해서 했던 작용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고자 할 땐 얘한테 해야 되겠죠. 원래 이게 법학의 소송이에요. 소송. 소송 수행 능력이 있는 주체한테 제기를 해야죠. 근데 아까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는 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멱살을 잡고 싶어요? 왠지 이 새끼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편지는 어때요? 편지는 보낸 사람한테 답장을 쓰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소송 수행을 할 때는 처분서에 찍힌 기관을 상대하는 게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겠구나라고 해서 행정소송법 13조에서 피고 적격은 처분청으로 박아둔 거예요. 그럼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다시 뭘로 들어가요? 주체로 가야죠. 그래서 39조에 보면 그래서 작년 세 번째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싫죠? 거기에 피고가 누구냐?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건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소송적 관점에서 피고가 정해지는 거고 항고소송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기관, 처분청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청이 피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VS 보세요. 당사자 소송. 얘는 뭐예요? 39조로 가서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뭐 12조 후단에 있는 내용들을 판례가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소송 기술로 쓸만한 쟁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행정지밖에 없어요. 집행정지.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 연기 때 배웠던 결론이고, 안 되니까 가처분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억울로 뭐 이렇게 하는 학설, 뭐 그것도 안 돼. 아까 뭐라 했어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맥락적인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판사는 둘리를 어떻게 한다? 죽여야지 저 새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는 나의 목을 조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없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에 있잖아. 아니죠. 그건 해석에 의해서 확장하는 거고 이런 해석에 의한 확장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작년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간접강제. 그게 왜 안 해요? 우리 판례는? 왜 안 했을까요? 간접강제를? 38조 1항에서 34조를 준용하는 조문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뭐 강제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할까요? 판사가? 아니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무슨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우리 법원은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만 허용하더라. 그래서 준용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에 확립된 입장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누구의 소송 기술일까요, 여러분?
원고와 둘리 중에 둘리의 소송 기술. 둘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처분 사유를 판사 앞에서 바꾸는 거예요. 훅 이렇게. 그러면 원고는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원고와 그 다음에 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둘리 사이에서 우리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줄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국민의 권익, 그 다음에 처분청의 그러한 공익 실현의 그러한 내용들을 상호 존중해서 비교 형량 조화의 결론이 뭐다? 기사동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쟁점으로 맥락을 쥘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행정소송규칙 구조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언더라인하고 별표 한번 해볼까요? 행소규칙 구조. 아니 난 행정소송법도 모르는데 무슨 행소규칙까지 알아야 돼? 행소규칙도 한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래 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시험용 법전에 올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간다. 그럼 새로운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존의 행정소송법에 대한 판례의 그러한 판례 있죠? 그거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얘의 체계적 지위는 뭐예요? 법 바로 밑에예요. 행정소송법 바로 밑에 그걸 지탱하는 법규 명령으로서 행정소송 규칙이 작년 8월에 제정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서 문제의 소재 뭘로 들어가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는 조문이 없으나 그래서 해석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접근할지에 대한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은 행소규칙의 기사동이라는 요건사실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작년에 외웠던 거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에 검토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행소규칙 구조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요 문구만 하나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틀, 난 외웠던 틀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소규칙을 반드시 올해 시험에서는 써줘야 돼요. 왜? 이거는 차별성 확보 시험이니까. 남들이 안 쓰는 거 하나 쓰면 그게 점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전은 뭐라 그랬죠? 전이라는 것은 본안에 들어가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거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예요. 처분시. 이거는 왜 그럴까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지 왜 처분시를 기준으로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해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는 1차적 판단권자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판사는 얘를 존중하면서 얘가 제대로 했는지를 통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처분했던 당시에 제대로 했는지를 봐야지 그 이후의 사정으로 본다는 건 얘를 뭐 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 차원에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과 적법을 판단할 뿐이에요. 그럼 기속력이라는 건 또 뭐랑 연결돼요? 기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둘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용 확정을 때리고 내가 널 잘못했다고 했던 만큼 네가 그런 똑같은 빌런 짓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처분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기속력이죠. 기속력은 시적 범위가 언제까지예요? 처분시까지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좀 제대로 해봐. 이렇게 해야지 처분시 이후의 사정으로 얘를 묶는다는 것 자체도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로 들어가면 일부 취소할 수도 있고 전부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일부라는 건 분리 특정이 돼야지만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기속행위에 어울린다. 여러분 정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리 특정이 되어 있죠. 뭘로? 페이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판결. 취소 판결에다가 언더라인하고 취소 판결이라는 게 뭐예요? 취소가 확정된 판결을 취소 판결이라 그래요. 보통 여기다 확정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럼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해요. 기속력. 기속력이라는 건 묶을 기자에다가 묶을 속자예요. 2번 묶는 거예요. binding force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야, 너 내가 있잖아. 2차적 판단권자이긴 하지만 너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기속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청에 대해서 내 판결의 취지대로 재처분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지를 않아. 그건 누굴 또 무시하는 거예요?
법원을 또 무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상 방안으로 간접 강제 신청이 있어요. 이거는 왜 원고의 신청으로 박아놨을까요? 34조에서 판사는 내가 판결한 대로 얘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들여다볼 정도로 시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정은 누가 알아요? 원고가 아는 거예요. 판사님이 뭐 그렇게 개고생해서 판결을 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르는 거죠, 판사한테. 그래서 혼내주세요. 그러면 직접 강제할까요? 간접 강제할까요? 간접 강제해야 돼요. 야, 이씨, 너 왜 안 해? 해!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간접적으로만 강제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권력 분립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도 왜 간접 강제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에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성, 그런 것들도 본질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간접 강제 신청이라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당해 쟁점들을 다 배우고 나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단원의 경계를 허무는 연습을 할 거니까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기승전결, 체계적 지위 재검토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만 샘플링으로 드린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